각 시기별 일본의 통치 방식을 부르는 명칭이 있다. 그쵸? 1930년대 이후에 일본의 통치 방식을 우리는 민족 말살 통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당연히 우리나라 한민족, 우리 민족을 얘기하는 거고, 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싸그리 없애버리겠다. 우리 민족을 싸그리 없앤다 그 뜻이 아니고 우리 민족이 일본과 다른 민족, 우리끼리 하나의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그 정신, 의식을 싸그리 없애버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통치를 실시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29년이었어요. 1929년. 나중에 여러분들이 뒤쪽에 가면은 4단원, 5단원 그 뒤에 4, 5, 6단원이 세계사가 나오잖아. 역사 2에서. 그때 이제 세계사를 배우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배우시게 될 텐데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로 대공황이라고 하는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국에서 시작이 됩니다. 지금은 한국사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자세한 설명은 안 할 텐데 미국에서 시작돼가지고 이게 미국이 워낙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가 극도의 공황 상태, 대혼란에 빠지자 이것이 다른 나라들에게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된 거야.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1920년대가 어떤 시기냐면 막 경제가 급성장하는 시기에 우리나라 피 쪽쪽 빨아먹으면서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도 선진국의 어떤 대열에 올라선 상황이 아닌데 미국의 경제가 혼란스러워지니까 직격탄을 맞게 된 거야.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되죠. 대공황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닥치게 되자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이제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하고 있긴 했지만 우리나라 하나로 피 쪽쪽 빨아가지고는 도대체 이 경제 위기가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식민지를 더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식민지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전쟁해야죠.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점령을 해야 식민지를 늘릴 수 있잖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 미친 일본이 침략 전쟁을 막 확대하기 시작합니다. 자, 대표적인 전쟁들이 뭐가 있는지 볼게요. 우리 지금 교환에는 중일 전쟁 하나 실어냈는데 그 전에 1931년에 만주사변 일으키죠. 만주 지역, 그 백두산 위쪽,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 만주 지역을 공격해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자 했던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중국 본토를 공격하는 중일전쟁을 1937년에 일으키고 일본이 사실 완전 전쟁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건 중일전쟁 이후입니다. 1937년 이후에 정말 이게 전쟁 또라이가 되어버려요. 그 다음에 완전히 눈이 확 돌아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를 공격하면서 완전 2차 세계대전을 키운 게 1941년에 일어난 태평양 전쟁이에요. 1931년, 37년, 41년 이런 식으로 침략 전쟁을 확대해 나가기 시작해. 자,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 전쟁을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지? 저 생각해봐. 전쟁을 해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일단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군인들이 필요할 것이고 무기가 필요하고 또 무기가 필요하다는 건 무기를 만들기 위한 이제 뭐 지하자원이라든지 금속이라든지 원료가 필요할 것이고 뭐 비행기를 띄우거나 뭐 하면은 거기에 들어갈 연료가 필요할 것이고 필요한 게 무지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동원하고 전쟁에 필요한 군인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기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서 실시한 정책이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는 거야. 즉 민족 말살 통치를 일본이 실시한 목적이 뭐냐? 이게 서술형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그러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한국인의 요대로 쓰시면 됩니다. 민족 정신을 말살시켜서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쓰시면 돼요. 자, 침략 전쟁에 효율적으로 동원한다는 건 무슨 말이며 민족 정신을 말살시킨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한국 사람이잖아.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이 붙었어. 그랬을 때는 나는 한국의 국민이고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 내가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 이웃나라가 다른 나라랑 전쟁이 붙었어. 내가 이 나라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내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즉 일본이 그냥 우리 민족을 자기들의 전쟁에 동원하려고 그러면 우리 민족의 저항이 되게 심할 거야. 그래서 일본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얘네들을 세뇌시키고 탄압하고 교육을 시키고 역사 교육을 뭔가 왜곡해서 시키고 해서 얘네들의 민족 정신을 없애고 우리가 그냥 일본의 백성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저항 없이 전쟁에 나가게 만들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시한 게 민족 말살 통치야. 자, 그러면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일본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을 펼쳤는가? 내려가서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민족 말살 통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첫 번째, 황국 신민화 정책이란 걸 펴니다. 여기서 말하는 황국,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 신민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반항하지 않고 말 잘 듣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의 말 잘 듣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말도 안 되는 황국신민서사 선생님이 그 밑에 자료로 실어놨는데 황국신민서사라는 걸 보급을 해서 이것을 암송, 매일매일 아침마다 한 번씩 암송하게 강요를 해요. 나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백성이고 나는 천황폐하에게 충의를 다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암송을 하게 하면서 세뇌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강요하는 게 있습니다. 신사참배 그리고 궁성요배를 강요를 하죠. 신사라고 하는 건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형태의 사찰인데 일본의 어떤 전쟁의 영웅들, 과거의 일본의 역사에서 나오는 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위패, 그 기념하는 이름 써놓은 위패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내는 일종의 사당 같은 곳이야. 신사참배, 신사에서 절을 하게 하는 거고, 궁성요배라고 하는 건 궁, 지들의 천황이라고 하는 존재, 그러니까 일본 왕이 살고 있는 궁을 궁성이라고 하는데 궁성 방향을 향해서 절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황폐하에게 충성을 다한다라는 걸 맹세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억지로 강요를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메모해서 써놓도록 하자. 우리나라는 원래 초등교육을 받는 학교를 소학교라고 불렀는데요. 이것도 이름 다 바꿔버리죠. 뭐라고 바꿔요? 국민학교. 일본 제국의 백성이라는 뜻이야. 국민학교로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이러한 황국 신민화 정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를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장을 하느냐? 내선일체 사상이라고 하는 걸 계속 주장을 해요. 네, 안쪽이다라는 뜻이잖아. 네, 안내. 안에 있는 국가, 즉 중심국이라는 뜻이야.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니네 조선하고 우리 일본은 원래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니네 나라 글자 가지고 니네가 지금 쓰고 있는 글자 그거 쓰면 안 돼. 그러니까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꿔야 돼. 일본식 성명을 강요합니다. 그걸 우리가 창씨개명이라고 얘기해요. 이름 안 바꾸면 막 학교도 못 오겠어요. 창씨개명을 강요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니네는 우리랑 한 몸이기 때문에 니네들이 쓰고 있는 그 한글이라는 글자, 우리말, 그 다음에 우리의 한국사, 자랑스러운 역사, 이런 것들 교육을 전면 금지시켜버립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세뇌를 시켰다라는 거야. 이것을 민족 말살 통치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구체적인 내용 잘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2번. 병참기지화 정책인데, 민족 말살 통치가 30년대 초부터 40년대까지 계속 이어진 거라면 병참기지화 정책은 대략 언제부터냐? 중일전쟁을 일으킨 이후. 중일전쟁 이후에 선생님이 일본이 완전 전쟁 또라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추가로 플러스로 실시한 게 병참기지화 정책이에요. 병참기지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군사기지예요. 전쟁이 났을 때 앞에 나가서 싸우는 군인들이 있으면 뒤에서는 이제 뭘 해야 돼? 군인들이 싸우다 계속 죽잖아. 새 군인을 투입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군사훈련 딱 대기시켜놓고 무기도 계속 만들고 총알도 만들고 대포알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식량, 군인들한테 공급해줄 식량도 준비하고 이런 군사기지를 병참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병참기지화 정책이라는 건 우리나라 전체 한반도 자체를 일본 전쟁의 군사기지, 병참기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모든 정책을 말하는 거지. 어떤 식의 모습들을 보이느냐 하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한 개의 나라였잖아. 남부지방에 비해서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 일본이 이용하기가 훨씬 좋았어요. 왜 좋냐면은 일단 중국하고 싸우려면 육지랑 연결된 데가 훨씬 싸우기가 좋아. 근데 북쪽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대륙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플러스 지하 자원이 남쪽에 비해서 훨씬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북쪽 지역에다가 무기 같은 걸 만드는 공업, 군수공업을 집중 육성시켜서 여기에 그 무기 만드는 공장을 되게 많이 만듭니다. 어디에? 북부에.
뭐 금속공장, 기계공장, 화학공장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지하자원도 엄청나게 개발을 해서 채굴을 해가게 되죠. 북부지방을 중심으로 공장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자 한반도 안에서 남쪽 지역과 북쪽 지역 사이에 산업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병참기지화 정책의 병폐였어요. 폐해였어요. 나쁜 점이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가장 이제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 3번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수탈인데 병참기지화 정책을 실시하기 시작을 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합니다. 전쟁에. 근데 그냥 동원한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저항을 막고 야 우리는 법적으로 동원을 하는 거야 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제정을 해요. 이 법의 이름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자, 중일전쟁 바로 다음해인 1938년에 제정한 법인데 법 이름을 보면 무슨 목적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이름하여 국가총동원법입니다. 아, 총동원, 올, 에브리 모든 걸 다 동원하겠다는 뜻이구나.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해서 정말로 싸그리 다 동원합니다. 사람도 물자도. 자, 먼저 사람 인적자원 수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국가총동원법을 바탕으로 한 명령을 계속 발표를 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느냐? 국민징용령. 하나하나 이거는 외워서 쓰는 건 안 나오니까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징용과 징병의 차이는 뭐냐면 징용은 그 일터에 데려가는 거. 예를 들어서 지하자원을 채굴하는 광산이나 공장의 노동자. 일터로 데려가는 게 징용이고 저 군대에 동원을 해서 전쟁에 투입시키는 게 징병이에요. 자, 국민징용령을 발표해서 노동 그 현장에 동원을 했고 그 다음에 군대에 동원한 징병제, 이제 군사 수가 점점 부족해지기 시작하니까 어린 10대 학생들까지 지원병제, 말이 지원하는 거지 실제로는 강제 동원이죠. 이런 식으로 동원을 했고 자, 남자로도 모자라니까 이제 여자들까지 동원을 하기 시작한다. 여자 정신근로령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서 역시 왜 남자들이 일하는 게 효율적인 데도 있지만 여자들의 노동력이 필요한 데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여성들의 노동력을 동원을 했고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일본이 이렇게 불렀던 거야. 일본군 위안부 뭐 정신대라는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썼었는데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젊은 처녀들을 일본 그 군인들의 성놀이개로 삼았던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 국가총동원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거고 자, 물적 자원 수탈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 가지고 가요. 자, 식량 공출, 쌀미자예요. 쌀을 비롯한 곡식을 공식적으로 가져간다는 이름, 말도 안 되는 공출이라는 이름으로 다 가지고 가고 쌀을 싹 다 가져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완전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식량 배급제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질 좋은 곡식은 지들이 다 가져가고 저기 막 만주지방 같은데 값싸게 생산된 좀 질 떨어지는 그 잡곡을 수입해서 이제 배급을 주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요만큼씩만. 이게 다가 아니라 금속 공출. 뭐 금속은 총알 만드는 데도 무기 만드는 데도 필요하니까. 가지고 가다가 없으니까 나중에는 우리나라가 옛날에 우리 역사에 보면 막 삼국시대부터 해서 이제 통일신라 고려시대 큰 그 불교에 관련된 종들이 많았는데 가져가기 제일 좋죠. 뚝 떼서 가져가면 되잖아요. 실어서. 종. 뭐 농기구 뿐만 아니라 나중엔 가져갈 게 없으니까 옛날 집들의 문고리, 숟가락, 솥단지 싹 다 가져갑니다. 물적 자원수탈, 인적 자원수탈 모두 국가총동원법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다.